나는 강아지 산책과 짧은 너 지금 조깅을 뭐 하는 위해 짓이야? 목줄 손이 안 큐에를 들고 떨어져. 밖으로 이봐, 나섰다. 무슨 상관이야? 이웃들이 우리 차에 얘기 아직 안 시동 레인 툭 끝났어. 걸고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야, 너 지금 뭐 나는 하는 짓이야? 이제 서둘러 갈 손이 안 떨어져. 사무실도 이봐, 일터도 무슨 없다는 상관이야? 사실에 우리 얘기 깊은 아직 안 한숨을 끝났어. 내쉬었다. 회사가 파산한 후 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한때 번창했던. 그러나 지금은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집에서 또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러한 실패의 무게는 세상은 나를 남겨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나는 느꼈다. 이웃인 준혁이 잘 가꾸어진 자신의 집 진입로에서 걸어 나왔다. 준혁은 자동차 수입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집 앞에는 항상 다양한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그는 유쾌하게, 어쩌면 지나치게 유쾌하게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억지 미소로 답했지만 그의 미소가 더욱 넓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여유로운 일상에 대해 한마디 던졌고 그 말은 스스로를 아프게 했다. 나는 담담하게 매일이 저마다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준혁은 그는 비웃으며 수입해야 할 차들이 있다고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나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무례한 말에 휘둘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진 뒤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뽐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때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지만 이제는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벽이나 가구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 때문이었다. 보험 중개인으로 일하는 아내 지수는 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 눈에 띄게 멀어지고 차가워졌다. 그 차이는 극명했다. 그녀가 나를 일찍 집으로 불러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곁에 붙어 속삭이던 날들은 이제 사라졌다. 영화관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한때 따뜻하고 다정했던 우리의 대화는 이제 짧고 기계적이었다. 사랑의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지수가 낮 동안 나에게 안부를 묻곤 했던 예전의 기억을 꺼내며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 애썼다. 지수는 서류 뭉치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모든 것이 변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저녁, 나는 우리가 가졌던 예전의 친밀함을 다시 깨우고 싶은 갈망의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다가갔다. 나는 옥상에서의 촛불, 저녁 식사와 별빛 아래에서의 춤을 떠올리며 우리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을 부드럽게 언급했다. 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저 우리가 예전에 그 시절이 그립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고는 지금은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집에만 있다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앉아있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는 깊은 거절감을 느끼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지수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그녀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며 내가 개인적인 활동을 쫓는 동안 자신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녀는 달콤한 말을 나눌 시간이 없다며 일이 바쁘지 않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알았어, 지수야. 네가 준비되면 그때 말해줘. 내가 자리를 뜨자. 집안의 차가운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다가왔다.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새로운 친구를. 사업은 실패했지만 내 안에서 낙관적인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잠시 겪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건 그저 또 다른 도전일 뿐이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할 거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수가 화장대 앞에 앉아 우아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고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들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지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화장을 계속했다. 잠시 후 화장을 마친 그녀가 거울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참 예쁘다고 말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오늘 저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넌지시 물었다. 그녀는 멈칫하며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7시쯤이라고 그녀는 답했다. 나는 윙크를 하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오늘 밤 깜짝 선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을 곁들인 직접 만든 저녁 식사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녀의 관심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필요한 동기부여는 이 반응에 달려 있었다. 좋든 싫든 말이다. 나는 하루 종일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집안을 정리했다. 지수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깨끗해진 바닥, 설거지된 그릇들, 비워진 쓰레기통을 보며 반짝이는 집을 만드는데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사기 위해 주류 판매점에 들르기로 했다. 익숙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렸고 점원인 은정 씨가 반갑게 나를 알아보았다. 은정 씨는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예전보다 못한 날들이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대답했다. 로제 와인이 있는지 묻자 은정 씨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세우며 집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계획 중이냐고 놀렸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 낄낄거리며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지수가 1시간 전쯤 이곳에 들러 똑같은 와인 한 병을 사갔다는 말을 덧붙였다. 은정 씨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지수가 따로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모양이라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와인병을 서둘러 포장해 주었고 화제를 돌리고 싶어 했다.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 길에 나의 낙관적인 기분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뒤덮였다. 지수도 나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왜 오후에 와인을 샀을까? 나는 핸들을 꽉 쥐었고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기로 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일을 시작했다. 내가 준비한 저녁 식사의 향기가 집안에 퍼지며 어지러운 생각들을 잠시 흩트려 놓았다. 시계를 보니 7시 45분이었다. 지수는 보통 시간을 엄수하는 편이었기에 아마 일이 늦어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한 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슴푸레한 식당에 앉아 두 사람을 위해 차려진 식탁을 보며 나는 지수에게서 전화나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며 이따금 휴대폰을 확인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외에 집안은 고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의 계획에 대한 의문만 커져갔다. 마침내 8시 30분에 전화가 울렸고 지수의 벨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얼른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수야. 여보, 서두르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숨이 가빠 보였다. 자기야, 어디야? 나는 걱정을 숨기며 물었다. 미안해, 민호 씨. 그녀가 다급하게 답했다.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사장님이 꼭 가야 한다고 하셔서. 나는 그 소식을 소화하려 애썼다. 아, 알았어. 그래도 내일 아침에 갈 수는 없었던 거야? 사실 지금 가는 중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나한테 정말 중요한 기회야. 이걸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근 내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알았어,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알아, 미안해. 지수가 급한 목소리로 답했다. 일이 너무 갑자기 진행됐어. 나 정말 가봐야 해, 민호 씨.
나는 아름답게 차려진 식탁과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지수야. 시간 날 때 전화하고.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응, 전화할게. 금방 돌아올게. 안녕. 아,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아마 2주 정도 될 것 같아. 통화가 끊기자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밤에 전개에 어깨가 처졌고 나는 생각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애썼다. 갑작스러운 출장은 그럴듯했지만 그 전에 와인을 샀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쩌면 그냥 출장 중에 마시려고 산 것이고 말하는 걸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의구심의 구름을 걷어내려 애쓰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현재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내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그것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마음을 잡고 음식을 덜어 먹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갔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이 방을 채웠다. 텔레비전을 켜자 진행 중인 스포츠 경기의 익숙한 소리가 나를 반겼다. 나는 잠시 그 안에 빠져들어 걱정을 잊기로 했다. 때로는 약간의 주의 분산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경기의 박진감을 즐겼다. 가끔은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진심으로 즐거워하기도 했다. 물잔이 비자 나는 물을 더 따르러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의 걱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서재를 지나갈 때 마음이 한결 가볍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재를 지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빛이 내 시선을 끌었다. 알림이 오거나 누군가 건드렸을 때처럼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다. 호기심에 나는 서재로 들어가 천장 불을 켰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누군가가 컴퓨터를 켜두었나 생각하며 나가려던 찰나 컴퓨터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 나를 멈춰 세웠다. 화면 하단 구석에 작은 창이 하나 떴고 거기에는 사진 동기화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컴퓨터로 다가가 그 알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잠시 로딩 표시가 나타나더니 몇 시간 전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파일 목록이 떴다. 나는 조심스럽게 파일 중 하나를 열었고 이미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로딩되며 익숙한 얼굴이 서서히 나타났다. 이미지가 계속 로딩되자 지수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고 그녀의 주변 배경이 선명해졌다. 사진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내 심장은 찾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내 지수가 사장의 무릎 위에 앉아 장난스럽게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진실은 나를 짓눌렀고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이제 화면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밀려왔다. 사진을 쳐다보고 있자니 방이 좁아지는 것만 같았다. 지수의 장난기 어린 눈빛, 그녀가 사장에게 기댄 그 친밀함, 모두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었다. 방금 마신 술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다시 파일 목록으로 돌아가 다른 사진들을 클릭했다. 사진들은 지수와 사장이 고급 바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현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오늘 저녁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나의 노력들,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이제 분노와 고통,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덮쳤고 그 무엇보다 거대한 상실감이 느껴졌다. 나는 일어서서 들고 있던 술잔에는 흥미를 잃은 채 거실로 돌아왔다.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겉옷을 걸치고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주류 판매점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내 자신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지수와 함께 나눈 행복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왜라는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왜 지수는 멀어졌을까?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나는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둘 다 큰 꿈을 꾸었던 때를 떠올렸다.
한때 나는 지수에게 성공의 상징인 최신형 벤츠를 사주겠다고 들떠서 약속했었다.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이 그녀가 멀어진 이유 중 하나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 단 하나의 이유를 꼽기는 어려웠다. 어쩌면 여러 사소한 일들, 잊혀진 순간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인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뿐이었고,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실감과 혼란을 남겼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옷을 적셨다. 나를 알아본 은정 씨는 내 얼굴에서 사라진 미소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나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 애썼다. 저기, 민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위스키 한 잔만 주세요. 은정 씨는 늘 그렇듯 눈치가 빨랐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혹시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냥 위스키만 주세요. 고마워요. 나는 술병을 받아들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인 뒤 가게를 나섰다. 나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스키 병을 땄다. 면모금을 마시자 세상이 돌기 시작했고 독한 술은 내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소의 방어 기제가 무너지며 나는 비틀거렸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나는 혀 꼬인 소리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내 알아요? 지금 사장이랑 어디선가 인생을 즐기고 있고 나는 여기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답니다. 나는 비꼬는 투로 쓰게 웃었다. 그래요, 나 홀로 파티 중이에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말은 횡설수현해졌다. 나는 아까 집에서 나오던 노래의 소절들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해 골랐던 바로 그 노래였다. 내 목소리는 떨리다가도 박자를 맞추려 애썼다. 때때로 음정이 완전히 빗나갔고 내 노래에 담긴 슬픔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멜로디는 내 부서진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인도에서 비틀거리다 나는 위스키 병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 마셨다고 생각한 나는 다른 병을 사기 위해 다시 가게로 돌아가기로 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머니를 뒤져 돈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근처에 있던 한 노인이 걱정 반 호기심 반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혀 꼬인 소리로 쏘아붙였다. 노인은 안경을 쓰고 낡은 배낭을 맨. 노인은 처음에는 나의 공격적인 태도에 놀란 듯했지만 내 목소리는 곧 대결 구도에서 절망으로 바뀌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지금 당장 물 한 잔이 간절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12만 원만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셔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그는 이것이 자기가 가진 전부라며 나에게 돈을 건넸다. 비틀거리며 서 있던 나는 돈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노인에게 같이 한잔 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인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마신 것 같아 걱정된다며 거절했다. 나는 반항적으로 대꾸하려 했지만 갑자기 속이 뒤집히며 인도로 구토를 하고 말았다. 안개는 주변 모든 것을 적셨고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젖은 몸으로 방향을 잃은 채 벽돌 담벼락에 기대어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노인은 미간을 찌푸린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가 근처에 사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저 자고 싶다고 웅얼거리며 흐릿한 가로등 아래 텅 빈 거리를 둘러보았다. 젖은 인도 위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을 때 노인은 이런 날씨에 이곳에서 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내 몸무게의 대부분을 지탱하며 나를 격려했다. 노인은 나를 근처 다리 아래로 데려갔다. 비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다리 밑에는 노인의 임시 거처인 작은 텐트가 있었다.
버려진 재료와 천막지로 세워진 그곳은 편안함은 부족했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따뜻했다. 아침에 새소리가 나를 깨웠고 주변 풍경은 낯설었으며 자욱한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어젯밤의 과음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다. 희미한 빛 사이로 단순한 나무 오두막 같은 거처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림막을 걷고 밖으로 나가 방향을 잡으려 했다. 평화로운 강가 옆에서 한 노인이 평온하게 낚시를 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손이었지만 낚싯대를 쥔 모습은 여유롭고 견고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내가 깨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어젯밤 우리가 좀 과하게 즐겼다고 말했다. 노인의 따뜻함에 놀라 나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박상훈이라는 이름의 노인은 낄낄거리며 내가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인도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차마 나를 그곳에 두고 갈 수 없어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고 나는 상훈 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훈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댔고 햇빛이 그의 깊은 눈가에 머물렀다. 그는 내가 좀 큰 소리를 냈다고, 특히 어젯밤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아내의 책임에 대해 소리를 질렀다고 인정했다. 나는 사과하며 최근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상훈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자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며 큰 슬픔과 길을 잃은 기분을 안다고 나를 위로했다. 그는 고통은 스스로 치유될 것이며 시간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당장 아침 식사를 제안했고 주저없이 지독한 두통을 핑계로 마실 것을 좀 달라고 불쑥 말했다. 상훈 씨는 예상했다는 듯 낄낄거렸고 곧 보글보글 끓는 생선찌개의 기막힌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상훈 씨가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향기가 정말 최고라고 감탄했다. 상훈 씨는 윙크를 하며 이런 아침에 딱 맞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답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따뜻한 생선찌개를 즐기고 있을 때 상훈 씨는 나는 한숨을 내쉬며 술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상훈 씨는 잠시 시선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니 인생은 복잡하며 때로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었다. 그의 눈에서 일말의 슬픔을 느꼈지만 나는 더 깊이 묻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상훈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나는 몇 가지를 발견했다. 오두막 밖에 있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조각상들과 물건들이 내 인상에 깊이 남았다. 나는 상훈 씨에게 직접 만든 것인지 물었다. 상훈 씨는 자신이 만든 것이 맞다며 눈을 반짝였고 그것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과거의 일부이며 목공이 자신에게 평화를 준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의 재능에 찬사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의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지역 커뮤니티에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나는 가구점들을 돌아다녔고 많은 열띤 제안을 받았다. 일주일 뒤 희망과 결단력에 찬 나는 다시 상훈 씨의 강가 오두막을 찾았다. 노인을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그곳에는 상훈 씨의 배낭과 겉옷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방금 자리를 비운 것 같았다. 당혹감이 밀려왔다. 상훈 씨는 어디에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낚시를 가셨거나 캣감을 구하러 가셨겠지 생각했다.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발길을 돌리는데 날카로운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발 안으로 들어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멩이가 거슬렸고 긁어낼 수 없는 가려움처럼 불쾌감이 느껴졌다. 나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그 성가신 침입자를 당장 빼내고 싶었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려 고개를 숙인 순간 멀리 다리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공포가 엄습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신발끈도 묶지 않은 채 서둘러 신발을 신었다. 그 형체가 다리 끝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나는 최악의 상황이 두려워 절규하며 달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가 내 외침을 듣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리의 나무 판자 위로 내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고 가까워질수록 상훈 씨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처음에는 친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의 발옆 땅바닥에 켈리를 틀고 있는 밧줄을 본 순간 미소는 사라졌다. 안도감 대신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상훈 씨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로 가득 차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주저없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훈 씨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다리 위에서 두 영혼이 되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공유하며 함께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어깨를 더 꽉 쥐었고 마침내 그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를 꽉 끌어안았고 그 순간의 무게가 우리 두 사람을 짓눌렀다. 괜찮아요. 나는 상훈 씨의 귀에 대고 나직하고 차분하게 속삭였다.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이겨내봐요. 다리 위에 나란히 앉아. 상훈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복무했던 시절과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때를 언급하며 시작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직한 노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상훈 씨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여정이 담긴 피로함이 묻어났고 작은 아파트를 구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미니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추억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그는 이마를 짚었다. 공장이 축소되면서 직장을 잃었고 방세를 내지 못해 결국 일주일 만에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상훈 씨는 표현했다. 상훈 씨는 아무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던 그 기분을 설명하며 눈에 깊은 슬픔을 드러냈다. 모든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것만 같았다고 했다.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거주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구직 면접조차 실업 기간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상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만지작거리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고 심하게 다쳤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했다. 그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때 친구의 트럭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우연히 다리 밑 오두막을 발견했고 그곳이 그의 임시 거처가 되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딸이 어딘가에 살고 있고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상훈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리를 찾았던 것이다. 내 마음은 상훈 씨에게로 향했다. 인자한 모습과 진실한 미소를 가진 이 노인은 내 안에 그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함께 오두막으로 걸어갈 때 나는 본능적으로 상훈 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인생이 당신에게 큰 시련을 주었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상훈 씨의 눈은 감사와 놀라움으로 반짝였고 내 머릿속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상훈 씨에게는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훈 씨에게 함께 가구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아기 요람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상훈 씨는 뜻밖의 제안에 놀란 듯 했지만 서서히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생기가 그의 눈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주저하며 정말 자신에게 그런 임무를 맡겨도 되는지 물었고 나는 믿지 않았다면 제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주었다. 이후 2주 동안 우리 집 차고에는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 그리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정교한 나무 요람을 정성껏 제작했다. 요람 하나하나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상훈 씨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정성껏 만든 요람들을 차에 실었다.
나는 나무 요람들을 트럭에 싣고 지역 가구점들을 찾아다녔다. 요람의 섬세한 디자인과 장인의 솜씨는 즉시 가게 주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가게 주인이 누가 만들었는지 묻자 나는 자랑스럽게 내 친구 상훈 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뛰어난 재능을 강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요람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고객들은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독창성과 뛰어난 품질에 찬사를 보냈다. 입소문이 났고 더 많은 가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상훈 씨가 주문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내 스마트폰에 아내 지수의 이름이 떴다. 기대와 추억이 교차했다. 짧은 통화에서 지수는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해외 출장을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수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과 갑작스러운 부탁에 망설이면서도 급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결국 나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답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그녀의 실망감이 전화 너머로 전해졌고 그녀는 퉁명스럽게 알았어 라고 답했다. 그녀는 짧게 말을 마친 뒤 전화를 끊었다. 상훈 씨와 나의 협력 관계는 번창했고 정교한 요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났다. 우리의 작은 작업 공간은 사업 확장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업 성장을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는 친구 정훈이가 시외 외곽에 오래된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넓고 튼튼하며 몇 년째 비어있던 곳이었다. 창고로의 이전은 순조로웠고 우리는 일에 열정적인 지역 청년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성공의 일부가 되어가는 동안 나는 집안 서재에서 정기적인 업무를 감독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농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상훈 씨가 돌아왔고 내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라면 농장의 다른 사람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식탁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상훈 씨가 당황한 듯 서 있자 나는 그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어서 앉으세요. 저녁 식사가 곧 준비됩니다. 나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상훈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아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나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나도 앞치마를 벗고 그의 옆에 앉았다. 내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상훈 씨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훈 씨. 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다. 상훈 씨가 묻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잠시 후 낯선 환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피며 수줍어하는 한 소녀가 들어왔다. 그 뒤를 한 여성이 뒤따랐다. 상훈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딸 미니를 알아보고 감동으로 붉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딸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았고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들 뒤에서 나, 민호는 그 감동적인 재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을 흘리며 상훈 씨가 목매어 말했다. 다시는 아빠를 못 볼 줄 알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상훈 씨가 답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아빠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아빠. 그녀는 아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상훈 씨는 딸이 마치 놓으면 사라질까봐 겁나는 듯 꽉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민호와 미니를 번갈아 보며 조금 당황해했다. 미니는 웃으며 상훈 씨에게 말했다. 이분은 서연이에요. 상훈 씨는 겨우 몇 번밖에 보지 못했던 사랑스러운 손녀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가볍게 박수를 치며 알렸다. 여러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미니는 지난 몇 달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친아빠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다고 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순간 아빠와 곁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민희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다. 따뜻함과 웃음이 가득했다. 민희와 서연이의 등장은 우리 집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를 치유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우리 집에 머물 것을 제안했다. 그것이 내 친구 상훈 씨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상훈 씨나 민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항상 즐겁게 기척을 내며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밖을 보니 지수가 서 있었다. 지수는 지쳐 보였고 어깨는 처져 있었으며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다. 그 출장은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나를 지나쳐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피로함이 묻어났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시 머뭇거리다 나는 그녀와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았다. 지수는 내 기분을 살피듯 나를 쳐다보았다. 민호 씨, 나도 알아.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거.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휴대폰 꺼놨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알아차렸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고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을 삼켰다. 사진 다 봤어, 지수야. 몇 장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 그녀는 절박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민호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냐. 우리는 그냥. 나는 갑자기 일어서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사진들을 안 봤으면 좋았겠지만, 지수야, 이미 봐버렸어. 이제 모든 게 예전 같을 순 없을 거야. 더 이상 괜찮은 척 연기하고 싶지 않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애원했다. 민호 씨, 설명할 기회를 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았다. 제발 그냥 가줘.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짜증이 섞여 나왔다. 그래서 이게 끝이야?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 좋아. 가줄게. 하지만 기억해. 나만큼 당신 옆에 있어줄 사람 없을 거야. 나만큼 당신 사랑해줄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때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며 방 안의 긴장감을 깼다. 상훈 씨가 들어오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굳어버렸다. 그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지수의 태도는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자 변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다. 민호 씨, 내가 정말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고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나는 단호하게 그녀에게 떠나줄 것을 요구했다. 지수가 밖으로 나갔을 때 마당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서연이가 달려와 내 다리를 꽉 껴안았다. 그 순수한 포옹은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잠재적인 미래의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지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그녀가 주지 못했던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줄 다른 사람이 정말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